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0학년도 저희 전공 역사 설명회를 하도록 했는데요. 네, 추운 날씨에 많이들 오셨는데 네, 표정이 앞에 남자분 굉장히 지금 굳어 있어서 저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는 여기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제 내년도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까지 오셨는데 간략하게 임용 시험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저희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요. 긴장이 되네. 얘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 아까 잠시만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안내는요. 이런 식으로 임용고시에 대한 안내나 그다음에 학원 수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저희 연간 학원 수업 계획 그리고 기출문제와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순서대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서를 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을 이제 문항을 통해서 1점 전체 선발 인원의 1.5배수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2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수업 능력이라던가 그다음에 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1배수를 선발하게 되는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출제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교과평에서 조금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꾸만 교육청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따 김태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평가 출제 관련된 사항이라던가 채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도 이따 김태규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험은요 한국사의 내용 지식 그리고 세계사 그러니까 동양사와 서양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사가 약 30% 그리고 역사 교육론이 약 30% 그리고 세계사가 동양사 20% 서양사 20% 해서 약 40%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근래 시험이 갈수록 2차 시험의 비중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5년, 10년만 하더라도 1차 시험 성적에서 거의 변동 없이 2차 시험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폭이 5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15점 이상 뒤집히는 사례도 있을 만큼 어마하게 증감폭이 커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2차 시험에까지 잘 구현해내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1차 시험이 끝난 직후로 저도 딱 이틀 쉴 만큼 계속해서 2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이라던가 평가라던가 집단 토의라던가 수업 나눔이라던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수험생분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저희 2차 시험 관련된 준비와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강사 한 명이 모든 거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면접 강의라던가 이런 것은 1대 다로 할 수가 있지만 수업 피드백은 1대 1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수강에 조금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 수업을 모든 들은 학생들에 한해서만 저희는 2차 수업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야만 저희도 인원수가 좀 제한이 돼서 조금 면밀한 피드백이 가능할 것 같아서 부득불 그런 제한을 거두었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피드백이 지금 저를 자꾸만 골치를 썩이고 있어요. 이 피드백 한 쇼로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용 출제 문항이 올해랑 내년이랑 조금 비중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점짜리 논술형 문항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문항 자체가 이제 역사 교육론 문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역사 교육론 학습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아서 이따가 김태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마우스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다음.넷 김구 히스토리라고 해서 저희 시험과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변동들 각종 알람 그리고 이제 Q&A 이런 게시판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수강생들만 등업을 하고 있어요. 수강생들만 등업을 하고 있는데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2차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1차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비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인스타그램도 동일한 주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대한 안내를 조금 자세하게 할 건데요. 먼저 이제 김태규 선생님의 역사 교훈으로는 일단 김태규 선생님 말씀을 하실 거고, 이제 저의 한국사 교재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사 문항 같은 경우 올해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몇몇 문제가 조금 지엽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사료의 빈칸을 뚫는다든지, 어떻게 이런 사료에 여기다가 빈칸을 뚫을까 싶은 문항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조금 지엽적으로 나온 문항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저희 시험이 경쟁률이 10대 1이다 보니까 90% 이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문항들이 조금씩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사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대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든 개론서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넣었고요. 또 교과서 8종, 고등학교 교과서의 8종과 그다음에 몇몇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들, 그리고 그런 데 나오는 사료들, 그리고 뿌셈이나 이런 데 나오는 중요한 사료들을 각 주제 항목마다 예쁘게 배치를 해가지고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1차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할 때부터 각종 사료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 시험에서까지 이 사료를 본다면 내가 여기다가 밑줄을 뚫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문항들 점검을 할 수 있게 교재를 잘 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교재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었는데 올해 교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 교정을 해냈고요. 또 몇몇 교과서, 특정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서 8종 교과서의 내용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들까지 다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많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고위 왕대에 남당에서 정사를 행했다라는 게 교과서 텍스트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이왕도 사실 낯선데 남당은 또 뭔데?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넣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학습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다 배치를 했고요. 아마 이 교재만 잘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1차 한국사에서는 대부분 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양사 교재인데요. 동양사 교재 같은 경우 제 교재가 작년에 조금 얇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교과서의 사료들, 그리고 좀 볼만한 사료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얇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재가 약 2배 정도로 두꺼워질 거예요. 근데 왜 두꺼워졌냐면은 중국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양사의 가장 핵심은 90%가 중국사인데요. 중국사의 내용들 사건 수를 보면은 서양사보다 사건 수가 훨씬 적어요. 또 인물 수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중국사 같은 경우 한 무제가 시험에 한 6번 나왔었는데 올해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무제 가지고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으니까 올해 뭘 쓰라고 했냐면은 대산홍이라고 하는 관직수라고 났고요. 그 다음에 하서사군 중에 하나, 돈항군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점점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있고, 또 동양사 개론과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가 너무 달달달 읽다 보니까 가끔은 몇몇 대학에서만 교재로 쓰는 중국의 역사라든지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라든지 그런 책에만 나오는 것을 시험에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 문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납속수작제라고 하는 것을 쓰라는 문항이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역사 같은 책에서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묻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총 집약을 해가지고 동양사 교재를 집필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두꺼워졌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의 사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 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가끔은 제가 사기라던가 아니면 자치통감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제가 혼자 직접 읽으면서 나올 만한 부분들을 채록해서 교재 곳곳에 실어놔서 아마 혼자 공부하실 때도 보기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저와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잘 암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도난군이 올해 정답률이 굉장히 낮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 도난과 조금 비슷한 사료가 교과서에 있기는 있었어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있기는 있었고, 저도 그것을 그냥 문제풀이 때 한번 풀기는 했는데, 저도 풀면서 설마 도난을 가지고 낼까 싶었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뻔한 인물이다 보니까 조금 깊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수업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총괄적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영역별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는요, 일주일마다 매주 이제 형성평가 문항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공을 해요. 저희가 1, 2월 달에는 수, 목, 금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그리고 금요일 하루 종일 6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 4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날마다 매일 형성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는 이제 강사 선생님도 저랑 김태규 선생님 두 분이다 보니까 이제 상담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러분들의 맞는 학습 전략도 세우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 개별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강한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를 전반적으로 안내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 1년 동안 수업 들으시면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거의 늘 연구실에 상주하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밤낮 없이 연구실에 거의 귀신처럼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질의응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늘 자연스럽게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습실에서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다니면서 여러분 혹시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2달마다 한 번씩 모의고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총괄평가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 문항처럼 만들어서 2달에 한 번씩 2달 동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꼭 그렇게 총괄평가라고 해서 뭐 되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빠진 내용들을 점검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항들은 아무래도 출제위원들도 걷어가지 않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총괄평가에서 뭐 점성도라던가 아니면 뭐 철도라던가 뭐 몇몇 개가 그대로 시험에 그대로 나온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김태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제 한국사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사가 양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 역사 부분에 있어서 한국사만큼 토 나오는 과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고3은 8종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다가 만 국정교과서도 있습니다. 근데 국정교과서는 넘어가도록 해도 고등학교 교과서만 8종에다가 각종 개론서들도 양의 다른 과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어쩜 이런 사료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깜짝 놀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뭐 읽으라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토대긴 해요. 왜냐면은 요새는 출제위원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출제를 하라라고 하고,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은 가장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인데, 교과서를 그렇다고 열 몇 종이 넘는 교과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 종 천천히 읽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1, 2월 달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 종 정도만 일단 꼼꼼하게 보시면서 저희 기본 교재의 내용이나 기본 강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들은 하나도 방심하지 않고 푸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험에 봉오동 전투가 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출된 사료만 봤을 때는 이게 봉오동 전투인지 청산리 대첩인지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어. 그런데 그 사료 자체가 금성 한국사 교과서에 조그맣게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봉오동 전투까지 기억한 수강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정답률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거나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들은 방심하지 않고 보시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만 사실 꼼꼼하게 읽어도 조금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눈에 띄기도 해요. 예를 들면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여성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강조가 주된 테마로 있으니까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를 여성으로 묶는 페이지가 있고 철도로 묶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작년에 여성 나와서 찬양회와 근우회가 나왔고요. 올해 2점짜리로 이제 철도회사가 나와서 갔는데, 또 보시다 보면은 또 그런 다른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명나라, 청나라 시기의 대외 교역 같은 것도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중요한 테마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1, 2년 내에 기출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주제다라고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뭐 성리학, 양명학 이런 학문을 가지고도 좀 중요한 테마로 묶긴 하는데, 거기는 조금 애매한 게
윤리과랑 내용이 겹쳐서 거기는 그냥 조금 간단하게 학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요, 저희 이제 개론서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비교 검토해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한국사 개론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한자도 좀 많고 그다음에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론서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먼저 이제 한국사 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녹색 책인데 한국사 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통은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양도 많고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뭘까요?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한국사 통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자분께서 개정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개정을 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과서의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연구 성과에서 끝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근래에 공부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영우 교수님께서 아직도 이제 개정을 하시고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 저자의 사관이 다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에 말하는 내용과 저자의 생각이 다소 다른 지점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 보니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혼자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래도 가볍게는 한번 읽어보시되, 만약 학습 내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1단계는 건너뛰고 그냥 저희 기본 교재랑 교과서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꼭지는 그래도 볼만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사 통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려시대 부분은 지금도 볼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자가 고려시대 전공자다 보니까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고려시대가 근래의 학계적 연구적 성과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럼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자가 조선시대 또 조선 후기 쪽 전공이다 보니까 조선시대랑 근대 쪽 파트는 그래도 저자의 생각보다는 학계 연구적 성과가 잘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과 근대편을 공부할 땐 그래도 다시 찾는 우리 역사는 한 번쯤은 그래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찾는 우리 역사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된 통합본이 있고요. 세 권으로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있는데 어느 걸로 보셔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취향에 맡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2단계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은 한국사 특강이라고 하는 2008년에 서울대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끔씩 4점짜리나 5점짜리 문항이 한국사 특강의 그 주제를 가지고 통으로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고 또 이제 한국사 길잡이라고 해서 상권이나 학원으로 나뉘어진 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4점이나 5점짜리 문항이 여기서 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물론 제 기본 교재도 굉장히 잘 요약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주제별로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고 해서 1권부터 7권까지 가람기획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임고생 사이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뭐냐면 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웬만한 사료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책인데 다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요. 1권과 2권은 교과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권과 2권을 그냥 섣불리 혼자 보시면은 5개점을 일으킬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은 그냥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학계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은 많은데 교과서의 내용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권과 2권은 살짝 패스하시고요. 3권부터 7권, 근데 7권도 양이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한 권인데 55,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7권도 부담이 된다면은 살짝 밀어놓고 3권부터 6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양이 부담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 교재 잘 요약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사료 위주로만 그냥 간략하게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3단계에서 이제 심화도서 내용 정리라고 해서 가끔씩은요, 그 시대에 해당 연구자들이 모여서 책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혼자 공부한다면 한 번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끔씩 이런 책을 내시는 학계의 젊은 연구자들 분께서 출제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그 직전에 이렇게 한번 같이 썼던 책의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험에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든 저와 함께 하시든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임용 출제 진의 풀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들어가셨던 분들이 또 들어가거나 1, 2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시거나 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요. 늘 출제에 들어가시면은 이전에 출제 문항들을 쫙 나눠주고 정답률 쫙 나눠주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내라라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몇 년 전에 이게 나왔으면 또 재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기출문제 분석반을 할 때 김무사림이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 같은 경우에서는 실학 후기에서 실학이 3분의 1의 출제 비율을 자랑한다. 분명히 실학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약용이 올해 시험 문제 나와서 일단 여러분이 혼자든 저와 함께하든 기출 문제 몇 년도에 뭐가 기출됐고 어떻게 나왔고 그것을 늘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기출된 사료는 달달달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기출된 사료를 그대로 해서 다른 부분의 구멍을 뚫는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제에 각각에 입각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왜 옆에다가 수능이라고 하는 걸 써놨냐면요. 우리나라 시험 비중에서 수능이 더 중요할까요? 임용이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수능이 훨씬 중요해요. 수능은 출제 기간이 거의 3달이고요. 임용은 3주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문항을 만드는 법부터 모든 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쫙 교육을 시켜요. 출제 교수진들한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게 되고 출제 문항이 나오게 되고 임용은 짧아요. 3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어. 그런데 둘 다 출제 기간이 교육과정 평가원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교육받고 수능에서 검증된 사람을 임용 출제진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주제들을 보시면은 이것이 몇 년 뒤에 임용에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수능에서 조금 낯선 사료가 나왔다면 그것이 몇 년 뒤에 임용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문제 말고 작년도 시험 문제 중에 문화 대혁명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거기 답 중에 4인방을 답을 쓰는 게 있었는데 임용 수험생 준비생들은 4인방을 못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전에 수능 문항을 보면은 문화 대혁명이 수능 기출이 되었고요. 그 지문 안에 4인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히 나오는 문제가 2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능 문항 그리고 6월과 9월에 시행되는 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문항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도는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 풀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여력이 된다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항들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교사들이 내요. 석박사 정도를 가진 교사들이 내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나왔던 주제들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항들이 덜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나왔던 찬양에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이미 2번이나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용시험에 반영되기도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의 갈등, 쟁장 사건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90, 11월
문제풀이 할 때 각 주제마다 관련된 수능 문항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항을 올해도 제공을 했고 내년에도 제공을 해서 가치금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주제는요, 꼭 반드시 심화 정리하는 게 필요해. 예를 들면요, 무제도 너무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면 여러분 다 맞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깊게 들어가고 있고요. 왕한석 신법도 올해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거의 좀 비슷하고 살짝 어렵게 해서 올해 출제가 되었는데 역시나 조금 어려웠던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한국사랑 동양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뭐 한국사만 지금 얘기를 하지만요, 사료 문항입니다. 사료 문항이 뭐냐면은 한문 사료가 원래는 매년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 그래서 한문을 하나도 모르면은 일단 두 문제를 틀리고 시작을 해서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 2월 달에는 한자가 만약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근데 다 이렇게 막 어디서 끊어읽기 하고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대략적인 단어를 보고 이것이 거란이다, 소손령이다, 이런 단어들만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한자 암기는 꼭 1, 2월 달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교과서에 한글로 된 사료가 한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래의 기출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사료들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것을 한문 원전 사료로 확인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제 기본 교재 그런 것도 군데군데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문 사료들 이런 것도 뿌셈해 보시면은 한문 원문 사료들이 중간중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가 갈수록 중요해져요. 왜냐하면은 정말 핵심적인 센텐스에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그 핵심적인 센텐스 주제에 관련된 사료 이상한 데다가 빈칸을 뻥 뚫어놓고 쓰시오 라고 낸 다음에 사료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엄격하게 채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료를 100%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문제로 접해보고 틀려야 암기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갈수록 임용시험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암기 중요하고 교과서 내용 일단 달달달 보는 거. 교과서 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중국사 시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자꾸만 이제 막 잠깐만 이제 한국사 교재만 보시는 경향이 강한데요. 중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사라는 교과서예요. 그런데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몇 년 전부터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되었어요. 예를 들면 찬양회 그 지문도 모든 동아시아사 교과서마다 지문, 그 사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보지 않다 보니까 찬양회 많이 틀렸죠. 올해 철도도 물론 한국사 교재, 한국사 교과서에 철도 관련된 얘기가 있지만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보시면 철도 얘기가 정말로 많아요. 또 교육 얘기도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 또 교육 얘기도 한 문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교과서도 꼭 최소한 한 종 정도는 매우 꼼꼼하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를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가장 선행 작업이고요. 그다음 중국산, 동양산 되게 골 때리는 게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도 있고 가끔은 세계사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과사상 이런 것들은 동아시아사 교과서엔 거의 없고 세계사 교과서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 교과서, 동아시아사 교과서 두 개 다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다시 또 개론서를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사는 되게 간단합니다. 크게 볼 것은 동양사 개론과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누구나 이 두 책은 몇 번씩 읽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지엽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 심화도서 몇몇 대학에서만 교재로 쓰는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와 함께 확인을 하시든 여러분이 혼자서 확인을 하시든 꼭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고요. 많은 분들이 되게 예상 외웠는데 아틀라스 중국사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틀라스 중국사는요, 굉장히 얇은 지도 위주의 책이긴 한데요.
학계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 음미하시다 보면은 기출된 주제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중국사 그리고 일본사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일본사는 약간 계륵이에요. 계륵인 게 뭐냐면은 2년에 한 번 나옵니다. 2년에 한 문제 나와요.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자니 찜찜한 문제가 일본사인데 올해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사도 조금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아틀라스 일본사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요.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사만이라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일본사 문항의 90% 이상은 교과서 수준으로 풀립니다. 90% 이상은 교과서 수준으로 풀리니까 동아시아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 일본사의 내용들만 잘 정리하셔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2014학년에 만목 문제라고 하는 일본사의 동방회의라고 하는 만목 문제, 그러니까 만주와 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답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중국사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빈 칸을 뚫어서 냈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목 문제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당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있던 2007 동아시아사 교과서 같은 데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만 잘 보셨어도 사실은 풀 수가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일본사가 부담된다면은 교과서 위주로 보자라고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 문항 확인하세요. 특히 동양사는요. 주제나 인물이 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빈도가 다른 과목보다 더 높아요. 나올 만한 인물, 사건, 뻔해. 그러다 보니까 확인만 잘 하시고 그 주제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수능에 나왔는데 임용에 안 나온 주제들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 번 나왔어요. 근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중국사. 임용에는 안 나왔는데 수능에 나왔던 주제들, 문화 대혁명 같은 주제들, 토지개혁 같은 문제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수능 문제, 저와 함께든 여러분이 혼자든 꼭 분석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아까 한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국사에서 하나, 동양사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원래는 한국사, 동양사 합쳐서 한 문제인데 올해는 각각 하나가 나왔는데 출제위원들이 왜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새 학생들이 너무 한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두 문제가 나올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자 한 3급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1800자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1800자가 너무 힘들어도 1000자 정도만 외우시면 충분히 두 문항 풀 수가 있으니까요. 제발 올해 1, 2월 달부터는 한자 공부를 조금씩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국사나 동양사나 저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 기본 교재에 보시면요. 굉장히 그 내용들을 저희 나름대로 잘 집약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하고 제 부분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사실 힘을 많이 주는 강의는요. 1, 2월 기본 강의입니다. 왜냐? 저희 기본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를 하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를 하고 각 주제마다 중요한 주제마다 모든 사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반만 잘 정리를 해도 실제 임용시험에서 합격권에 드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를 쭉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주제가 1, 2월 기본반 강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의 사료들, 그다음에 중요 사료집이라고 하는 뿌셈이라던가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라던가 이런 데에 나오는 사료들을 집약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저희 기본 교재를 통해서 집약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3월부터 6월까지는 뭘 하느냐? 다시 1, 2월 달에 한번 끝낸 교재를 가지고 다시금 정리를 하는데 물론 1, 2월 달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하진 않죠. 다시 그 부분을 심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를 심화 학습하면서 개출된 주제라던가 아니면 어려운 기본 개론서의 내용들을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기출문제를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정리한다는 게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재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재탕이 될 수 있을까? 또 예상 문제, 만약
작년에 이게 나왔고 재작년에 이게 나왔다면 올해는 이것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작업까지 저희는 6월까지 쭉 마치도록 할 겁니다. 6월까지 쭉 맞춰서 예를 들면 제가 심화반 때 이랬어요. 교과서의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철도가 나올 때 됐다라고 5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나왔고요. 왕한석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왕한석 예전에 청묘법 이런 걸 물어봤으면은 이제는 다른 법을 가지고 한번 물어볼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문풀 때도 여러 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한석 신법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출된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 나올 만한 주제를 예상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작년이랑 올해랑 저희가 커리큘럼 살짝 바뀐 부분이 7월, 8월입니다. 7월, 8월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할 건데 기본적인 문제부터 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론서의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교과서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요. 올해 시험에 뉘른베르크 법을 서양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교과서 문제풀이 때 이걸 했습니다. 왜? 교과서에 있으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들만 잘 보셔도 매년 남들과는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는 분들과는 다르게 두세 문제의 여유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 거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들 이런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금 정리를 하고 또 출전을 저희가 반드시 써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 이 교과서를 봤는데 이 문항을 틀렸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정리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9, 10, 11월 달에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다시 이제 영역별로 조금 수준을 올려서 다시금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학계에서 요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다시금 수목 하루씩 저와 김태규 선생님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 금요일은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약 12회 정도로 실제 시간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학원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올해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득을 봤다라고 하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그게 우리가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시험이 갈수록 조금 지엽적인 것들을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막 이상한 데서 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교과서에 있고 개론서에 있고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데 여러분들 쉽게 쓸 수 없는 주제들도 간혹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료들도 저희는 그냥 교과서의 사료만 그대로 제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원전을 찾아서 문항을 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1월 달에는 뭐 하느냐? 지금 이제 저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요. 2차 반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올해 기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올해 2달이라도 들었으면 다 2차 반을 받아줬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좀 제한을 걸어서 7월부터 11월까지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2차 반을 받을 예정인데요. 2차 반에서는 면접도 쭉 진행을 해서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쫙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이제 총괄 디렉팅이 돼가지고 일정을 짜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특강 형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본 베이스를 깐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가장 어려운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지역보다 배울 내용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2배예요. 예를 들면 집단 토의도 있고요, 수업 나눔도 있고, 수업도 있고요, 개별 면접도 있습니다. 4가지를 준비해야 되다가 자기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것까지 총 5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준비할 수 있게 외부 강사와 연계가 되어서 2차 반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아마 여기 아시는 수강생들 경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초까지는 그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를 쭉 깐다라고 한다면 12월 중순부터는 합격자 출신들을 이제 같이 한번 불러서 여러분들 1대1로 밀착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1차 합격에서 비벼볼 수 있는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2차 합격에 100%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랑 어제 하루 종일 집단 토의 봐서 집단 토의 보면서 앉아있는 자세부터 발성, 말하는 대화, 키워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다 개별 피드백하면서 저는 지금 12월 달에 학원을 안 나온 날이 딱 이틀이에요. 그 외에는 지금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 2차 특강하는 거 주위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같이 피드백하기도 하고 지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평가가 좋아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저희 뭐에 대한 안내인데요. 약간 뭐 자뻑이 있기도 하죠. 자뻑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임용시험을 잘 붙어서 현직에 잘 있었는데, 방문각 학원에서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교육청에다가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지금 저희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만족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라면은 굉장히 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책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말씀드린 한국사 통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임용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마지막 개정이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학계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과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책 표지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한자가 굉장히 많아서 불편합니다.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 스킵하셔도 괜찮고요. 다음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물론 고려시대는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시되 그래도 부담된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두꺼워요. 그만큼 내용은 많습니다. 근데 저자의 개인 의견이 조금 다소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 특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임용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신판이라고 하고요. 1990년에 나온 책을 구판이라고 해요. 두 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구판은 이제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신판 정도만 가볍게, 조금 깊게, 세밀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판이라고 하는 책인데 심지어 절판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길잡이 상하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가끔씩 어려운 문항이 나올 때는 이 책을 가지고 문항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육지면이라고 하는 것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한국사 길잡이에 사실은 이 단어가 3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쓰는 문제가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보셈이라고 하는 책은요. 여러 개 된다면 3권부터 7권까지 7권이 너무 두껍다 하신다면 3권부터 6권까지는 그래도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라는 이유는 가끔씩 이 책의 저자분들께서 11월 달쯤에 되시면은 사라지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사라질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책들을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사실은 아동용을 기획해서 나온 책인데요. 학계의 젊은 신진 연구자들이 모여서 쓴 책입니다. 미래를 보는 한국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 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출제위원 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고대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고대사는 저는 꼭 보기를 권해드리는데 고대사의 내용이 한국사 통론이나 다시 찾는 우리 역사의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내용을 가장 잘 심화적으로 정리한 책이 이 책의 1권 파트예요. 학계의 내용들을 가장 잘 정리했기 때문에 뭐 혼자 공부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저와 함께 한다면 저의 기본 교재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기본 교재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권 정도는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럼 3권도 괜찮습니다. 3권이 조선시대인데 3권도 읽어보시는 것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건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출제위원들한테 교과서 내용 가지고 문제 내라고 엄청나게 강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교과서만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요. 발명학회라고 있어요. 발명학회. 한국사 특강 심판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에 보시면은
교학사에서 나온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 발명학회에 대해서 4줄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항일 운동 관련해서 단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보시면은 기성볼단 이런 단체들도 교과서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마이너한 것까지 빼놓지 않고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교과서가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것은요. 내가 만약 임용시험을 정말 처음 입문한다라고 한다면은 천재교육계 가장 기본적인 책으로 좋고요. 내가 그래도 임용시험을 조금 공부해봤다라고 한다면은 지학사가 가장 좋습니다. 지학사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는 사료를 정말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금성이 가장 좋습니다. 금성이 가장 좋아요. 왜? 금성이 가장 두껍고 사료가 정말 많고요. 올해 나온 문항의 그 사료도 금성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지학사는 장점이 뭐냐? 텍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예를 들면 2014학년에 영학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마이너한 단체가 나왔는데요. 그 영학당에 관련된 내용도 이 교과서, 오로지 이 교과서에서만 2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학사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고 깊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 용어로 낸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임용생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 보기에는 지학사가 가장 좋고요. 천재는 장점이 뭐냐면요. 무난하고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가 가장 잘 설정이 되어 있는 책이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3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교과서까지 계속해서 연계해서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사 8종은 꼭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씩 본다, 아니면 진도에 맞춰서 본다, 아니면은 1월부터 4월까지는 3개를 보고 5월부터 8월까지는 나머지 3개를 보고 9월부터 11월까지 2개를 본다. 이런 식으로 하든 어쨌든 8종 교과서는 여러분 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너무나 마이너한 데서 가끔씩 나올 때가 있고요. 또 교과서 내용만 사실 여러 번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나왔던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만 여러 번 봤어도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아니면 독자적 천하관, 교과서 모든 데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교과서 한번 꼭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심화 서적들은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거나 내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보시는 용도지, 근데 올해 시험에 공부를 위해서 보시는 것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책들은 뭐냐면은 출제위원급들이 글을 쓴 책들이라서 그냥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공부를 하다가 고대사가 너무 재밌다,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보시되,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교과서 위주로 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양사 개론이요, 작년에 개정이 되었어요. 원래는 이게 주황색 표지인데 녹색 표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내용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바뀐 내용이라 봤자 원나라식에 조금 한두 장 들어가고, 일본사 관련된 부분이 대여섯 장 정도 들어갔는데 교과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굳이 안 사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만큼 바뀐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자만 쓰여있던 부분들을 다 한글 주기를 달아놔서 초심자가 보기에는 훨씬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으신 분들은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책은 이 동양세계론 개정판이고요. 물론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이 책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인문 도서서 권해드리는 책은 바로 이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입니다. 왜? 교양서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술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장 기반으로 해서 이 책까지 붙여나가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책은 주제마다 지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가장 소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까지 공부한 다음에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 책을 붙여 나가시기를 권해드려요. 근데 이 책부터 공부하게 되면 너무 뼈대만 공부하다 보니까 남는 게 좀 없을 수가 있고, 이 두 책을 가장 기반으로 해서 공부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으로 마무리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내가 중국사의 지리를 하나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 초기에는 늘 옆에 두시고 보시면은 중국사의 지리적 정보가 들어오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서양 사는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 나라의 수도를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중국사는 동양사의 90% 이상은 중국사고 중국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의 수도 위치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 정보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책들, 뭐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여기 이제 많은 사료들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제 기본 교재에도 비슷한 수준의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서 뭐 제 기본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사료만 지각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세밀하게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책을 하나 구비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틀라스 일본사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데 조금 로또입니다. 2년에 한 번 나오고 그 2년에 한 번 나올 때도 보통은 이 교과서 수준으로 풀리는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틀라스 일본사는 여러분 선택에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 교과서도 꼼꼼하게 보세요. 이따 김태규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들도 여러 번 근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동아시아사도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예전 수기 읽고 여러분 착각하실까봐 그러는 건데, 예전에는 이 강좌 중국사라고 하는 책도 무조건 읽어야 됐어요. 왜? 2차 시험에서, 예전에 3차로 이루어질 때 2차 시험에서 논술형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주제별로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읽지 마세요.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차라리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중국사가 너무 한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이거 책 시리즈를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기본 교재 다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도 한 번쯤은 보시는 게 뭐 진안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먼 시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임용시험 일주일 전에 중국의 역사 송나라 시대가 딱 나왔는데, 그 책을 보시면은 어전법은 화북에서만 했다라고 본문 텍스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지 않았거나 중국사를 깊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왕안석의 신법 문제할 때 어전법이라고 써서 불리하게 지금 채점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역사와 교육론 부분은 저희 이제 전문가이신 김태규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기출문제 예시라던가,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뭐 저희 관련된 자료는 지금 프린트로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바로 이제 김태규 선생님에게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